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원입니다. 자, 박정훈 대령 항명대에서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었지만 그나마 정의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역사는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더디게는 올바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남동의 내란 수계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경호처 공무원들 부당한 명령 어떻게 대해야 될지 판결이 딱 이 시점에 나오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시사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신들은 박정훈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네, 장윤선의 최강시사입니다. 장윤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름도 붙여주시고. 네. 한 달인데. 한 달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방송이라는 게 이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가요? 예.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좀 아침을 좀 같이 좀 열어주십시오. 아니, 사실은 김종대 의원께서 네. 너무 전문가로서 잘 하셨는데 제가 감히 그분의 하여간 한 달이니까 네. 한 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도 예. 있고요. 자, 본격적인 현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제가 군사법원에도 있었고 그래서 군판사 하셨잖아요. 군판사를 했었습니다.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항명, 상감 명예훼손 모두 네. 무죄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제 현장 제가 네. 이른 아침 요 시간대에 네. 제가 그 군사법원 앞에 도착해서 문 연 커피숍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모든 기자들이 너무 추워가지고 어제 바람도 많이 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자들 또 영상 촬영원 특히 경남 MBC에서 촬영을 많이 오셨어요. 멀리서 왔네요. 예. 그래서 예. 그분들하고 뭐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온몸을 녹이며 카페에 있었는데요. 다들 이 재판은 당연히 무죄다. 그리고 뭐 변호사님 뭐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제가 뭐 어줍지 않게 얘기했다가 그렇진 망신 나갈 것 같고.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 어쨌든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네. 그랬다고 뭐 항명을 했다, 말을 안 들었다, 그 KBS 사사건건 나가서 인터뷰한 걸 가지고 장관 명예훼손했다,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얽어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VIP 경로설로 촉발된 이 사건이 진짜 대통령이 화가 났다고 그랬을까? 정말 화를 냈을까?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왜 이런 판단을 한 거야? 의혹은 있었지만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된 네. 지금 상황을 보면 했어. 당연히 했겠구나 했어.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요. 예. 했어. 하고도 남아. 더 했겠지. 그렇습니다. 네. 더 했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을 복귀해 보면 7월 19일 그 네. 채수군 그때는 일병이었죠. 뭡니까? 비가 너무 많이 네. 와가지고 수색을 하다가 순직을 했는데 당시에 병사들을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혀서 애들을 거기다 보낸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의문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군대 보낸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우리 아들도 저렇게 뭐 아무런 장비도 없이 들어갔다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채수군 해병 같은 경우에는 물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물에 그러니까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친구들을 그냥 명령에
들어가. 그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뭐 해병대가 잘 보이게 뭐 빨간 티를 입어라, 뭐 장화를 신어라 이런 등등의 조치들이 있어서 네. 사실 이 사건은 어제 그 무죄가 났지만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밝혀진 게 단 없다.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아하, 이제 시작인데 일단은 어제 박정훈 대령 얘기도 좀 기자한테 소감도 받고요. 많은 또 지지자들도 있는데 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었어요? 저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결심 공판 때도 네. 그 법정, 그 대법정이더라고요. 대법정 예, 그 뭐 군사법원이지만 대법정이 있습니다. 예. 예. 그 100명? 그러니까 앉을 수 있는 인원은 100명이에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그 복도라고 해야 됩니까? 네. 그 통로. 예. 예, 통로까지도 전부 그 땅바닥에 앉거나 서거나 해서 시문 선생의 상록수처럼 정말 나무 가지가지마다 사람들이 매달린 것처럼 전부 그 자리를 채우고 채 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대기하신 분들 그다음에 그 대기실도 마련해 주셨어요. 군사법원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장소가 마련돼서 또 거기에 대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병대원들 또 퇴직한 해병대 전우회들 엄청나게 많이 오셨고 또 그 성직자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사법원 그러니까 법정에 원래 일반 법정의 경우에는 그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숨소리도 조용히 해야 되고 뭐 조금만 움직이면은 경위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하시라고 막 이렇게 정숙 문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법정에서 뭐 구호도 외치고 박정훈은 무죄다 와 뭐 이런 이제 그것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판사님 어쨌든 재판부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용히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 그 헌병 지금 군사 경찰이 예, 와서 예. 군사법정을 개정합니다 하기 전까지는 법정이 아직 아니거든요. 조금 민간 법정은 계속 상시적으로 계속 열리기 맞아요. 때문에 정숙하고 이렇게 예, 하는데 예. 군사법정은 이제 이 군인이 와가지고 개정합니다 하기 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예. 막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을 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이제 그 판사가 네. 이유를 쭉 설명을 판결 하고 이후, 예. 마지막에 선고합니다라고 하는데 다들 어떻게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런데 무죄. 피고인은 무죄. 예. 그러니까 갑자기 와 하는 탄성이 나고 왼쪽에 이제 해병대 전우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필승인지 충성인지 지금 조금 거기는 헷갈리는데 필승입니다. 예. 예, 필승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판사님이 아직 안 끝났다 선고 일단 좀 앉으시라. 그래서 또 막 폭소가 터지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같이 예. 끌어안는 장면도 제가 맞아요. 봤거든요. 예. 어머니께서 이제 뭐 만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또 막 갔었는데 그 결심 공판 때도 맨 앞줄 그리고 어제도 맨 앞줄에서 염주알 계속 굴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법당에서 대기하시고 또 이제 법정에서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와라 끌어안고 아드님 끌어안고 이제 펑펑 우셨는데 어제 박정훈 대령이 많은 분들하고 포옹을 하셨어요. 네. 정치인들하고도 그동안에 얼마나 그 긴 세월이고 본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법대로 딱 했는데 했어요. 법대로 딱 했어요. 네. 그런데 평생 이제 군사경찰 했고 법에 따라서 집행했을 뿐인데 그랬다고 항명죄라고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억울하게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받았을 심리적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어제 이제 김종대 의원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것 또한 국가 폭력이다. 국가가 멀쩡한 한 군인이 자신이 법에 규정된 대로 원칙적으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권력의 편, 대통령의 편을 안 들었다고 해서 항명이다. 당신은 유죄야. 그리고 더 저는 그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일들 가운데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던 2020 벌써 23년이네요. 2023년 25년이죠. 그렇죠. 2023년 9월 1일입니다. 그날도 이제 군사법원 앞에서 제가 박 대령을 그때 처음 봤어요. 네. 그 성당 군종 성당이 있거든요. 그 성당 항상 그 성당에서 그 법원 재판 가기 전에 검찰단 법원 앞에 이거 맞아요. 있습니다. 예. 거기를 가는데 예. 거기에서 그 다들 구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권력의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그렇죠. 살아있던 때라서 100% 구속이다 했는데 어쨌든 그날도 저벅저벅 걸어 나오셨어요. 영장이
저기 돼서 기각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상황도 종합을 해보면 지난 1년 6개월 정말 그렇습니다. 힘들었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내란하고도 사실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말씀했던 부분 앞으로 임성근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특히 VIP 경로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 이 부분 아직 판결에는 없습니다. 맞아요. 뭐 판결에 당연히 다룰 필요가 없죠. 예, 예. 이 대상이 아니니까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할까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내란 특검이 갑자기 12월 3일 날 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그 정세가 확 변경됐는데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 그러면 최혜병 특검이었던 맞습니다. 겁니다. 예.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른바 이 쌍특검이 지금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 입법 청문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2-800-7070 누가 전화한 거냐? 여자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아요. 않았습니다. 예. 여자냐 남자냐 누가 남자냐. 전화를 한 예. 거냐? 아무도 지금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또 해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질문을 했잖아요. 여자라면 질문하니까 답을 못했습니다. 끝까지 답을 못해. 예. 지금은 뭐 저기 대통령 담화 통해서 예. 아내한테 주기도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여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와. 그분 목소리를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예, 02-800-7070 그분 목소리 네. 이거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임성근 사단장 너무 뭐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말고도 김동혁 검찰단장을 포함해서 이 사건 과정에서 무수한 거짓말을 했던 군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종섭 전 장관 도주론, 런종섭. 런종섭, 네. 포주론. 제가 그달도 이제 인천공항에서 5시간 알고 생방송을 있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엄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반대편에 있었던 역적들. 맞습니다. 이 역적의 무리들을 다 소탕해야 이 정상 국가적 국가로 폭력을 만드는 데 동조했거나 그렇습니다. 지휘했던 사람들. 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기가 막힌 게 12.3 내란 당시에 전부 그 내란 수계에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만 네. 있었지 박정훈 대령처럼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명만 있었어도 막을 수도 있었어요. 예, 단 한 명이 없습니다. 없었잖아요. 사령관이 엄청 높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의 사령관. 별이 3개입니다. 장군, 예. 예? 별이 3개. 그런 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내란 수계에 그냥 충성해서 자기 이권만 누리겠다. 이 사람들 근데 다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그렇죠. 순간.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군이 아니었다. 결국 군 또한 윤석열에 의해서 사병화된 거다. 사령관들도 전부 자기 개인 사병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군이 엉망인데 이런 것들을 다 바로잡으려면 그 출발선에 박 대령과 그리고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어제 박 대령 그 얘기 하셨어요. 그 기자들한테 어떤 말씀하시겠냐라고 했을 때 수근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 시신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근데 지금도 울컥한데 저런 군인이 참 군인인 거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번에 내란을 막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이 없었어요. 단 한 명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이 얘기를 좀 하고 네. 싶어요. 이 박정훈 대령 사건 결심 공판은 벌써 예전이고 맞아요. 1월 9일로 이렇게 잡아놨었어요. 그때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과정에 이런 내란이나 계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또 하필이면 윤석열 체포하는 직전에 네. 이 1차 체포를 실패하고 2차 체포를 앞둔 상황에서 그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는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엄청난 들거든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군판사께서 네. 역사를 새로 쓰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상계엄 내란이 계속 지금도 물론 진행 중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무죄를 했다면 그 판사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판결한 판사하고 동급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체포해라. 체포될 수도 있는. 체포 대상이 되고 있는, B1 네. 벙커로 끌고 네. 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케이블 타이로 묶어라. 군인이죠. 뭐 예, 군판사니까요. 군인이지만 네, 이제 그렇게 했을 제가 거다. 제가 잘 아는 이제 후배요? 후배죠. 예, 후배 그렇군요. 판사님이신데 네, 훌륭하십니다. 훌륭합니다. 예. 훌륭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특별한 흠결이 네. 없는 가운데 왜 느닷없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느냐. 첫 번째 박정훈 대령 공판 사건에서 네. 재판부를 흔들기 위한 조처다. 아마도, 그래서 네. 군판사 인사를 통해서 재판부를 교체한 다음에 유죄를 때리려고 하는 수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담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도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증인 신문이 훨씬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확 줄여가지고 속전속결로 지금 1심 재판부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당시에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비상계엄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이 비상계엄 민주당도 헛발질한다 이런 네. 비판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사실은 다 많은 안 쪽에서 믿었습니다. 다 믿지 않고 그런데 비판했었어요.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김용현이 온다는 것은 중의적으로 봐야 한다. 첫 네. 번째 박정훈 대령 재판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상식적 범죄에는 네. 좀 몰상식한 범죄에서는 계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12월 3일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렇죠.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 경로를 기반해서 또 그 와중에 그것 때문에 교체를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예상이 그렇죠. 되는 결론적으로 예, 예상이 결론적으로. 되는 거죠. 예. 어쨌든 판결 선고는 된 건데 윤석열 얘기를 좀 해보면요. 네. 요즘 잠 못 이루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많이 내란성. 보셨는지 몰라도 자다 일어나서 계속 저도 비슷해요. 저도 그래요. 한 시간 단위로 계속 혹시나 깨가지고 새벽에 휴대폰. 가서 잡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인권위가 윤석열 탄핵 심판 또 형사재판 피해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창호 네. 위원장을 정말 그 내부에서도 원래 이제 임명 과정 절차에서도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제 빈축을 사는 일이 네. 많이 있었는데 그 결정적 장면이 이번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러니까요. 인권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위원회 활동을 가져가야 되는데 국민들을 기본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란 수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러다가 저는 엠네스티까지 갈 것 같아요. 자기가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본권을 지켜다오 이런 주장을 하고 진짜 지금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예. 얼토당토 않은 주장들을 그 변호인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종합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아마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어렵다. 결국에는 윤이라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안창호라는 정말 기괴한 인물을 인권위원장에 앉혀놓고 실제로 필요한 뭐 노동자, 농민 그리고 그밖에 이제 소수자나 약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내란 수계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앞뒤가 안 맞는 전제 조건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잘못됐어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국민들의 개개인의 기본권이나 인권을 얘기하지 공권력의 최고의 최상위에 있는 특히 대통령이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란 우리가 다 봤습니다. 네. 계엄을 하고 내란하고 총뿌리를 거나들 그걸 무슨 인권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당시 12.3 비상계엄 사태 때 네.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그거를 겨눴던 얘기를 해야 그 됩니다. 계엄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렇죠.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장갑차를 국민들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혹여라도 누가 엉뚱한 판단해서 발포를 했더라면 그러면 참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가 간과를 하고 아니 내란 수계에 대해서 기본권 보장을 하겠다고 나서면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입니까? 윤석열 인권위원회입니까? 말이 아니 됩니까? 기본적으로 언론도 그렇고
아직까지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이게 무슨 정치적 게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뭔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는 다 봤잖아요. 못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봤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전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인정 안 하는데 뭘 그런 대화를 하고 그것을 자꾸 말을 들어줍니까? 말을 들어줍니까? 예. 그러니까 답답해 여론이 죽겠습니다. 지금 변화하고 있는 기류가 그러니까요.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내란을 내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러니까요. 발상이고 어제 그 변호인단에서 드디어 석동현 변호사가 내전이라는 말을 그러니까요. 처음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계엄했다 치고 어제 정말 기괴한 말들이 나왔는데 평화적 계엄이라는 말을 무슨 했어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 계엄이라는 말과 평화라는 말을 합칠 수가 함께 쓸 없어요. 수가 이거는 뭡니까 양립 불가의 개념입니다. 평화와 수가 없습니다. 계엄을 어떻게 함께 씁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어, 비상이고 평화롭지 않은 게 비상이고 그렇습니다. 계엄한다는 건데 어떻게 그걸 같이 씁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한다는 소리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평화 이 좋은 단어를 말도 안 되는 그 비상 계엄에 갖다 붙여가지고 언어 도단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기 위해서는 좀 아쉽지만 빨리 우두머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1차 때 실패하고 공수처가 함으로 조금 이렇게 늦어지면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가 복귀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건데 자 2차 체포. 네. 시한은 아직 뭐 설날까지 한다 이런 얘기도 네. 있는 것 같고요. 언제 지금 체포가 되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정말 며느리도 모른다. 네, 아무도 모른다. 네, 라는 얘기가 도는데 이게 지금 기자들 취재해 보면 네. 그러니까 썰.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썰. 예,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이제 추정에 의한 어떤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상황 논리에 비춰보면 이맘때쯤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작전 개시하지 않을까. 근데 언론은 계속 임박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임박했다. 내일도 아니, 계속 임박했다. 10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내일이다. 10일 계속 그 얘기를 예. 하는데. 근데 저도 뭐 다각도로 취재를 해보면 어떤 얘기가 종합되냐면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3차 소환이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이기 예. 때문에 오늘 오전 10시 이후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경호처 수뇌부들을 걷어내고 그리고 작전 개시를 한다. 왜냐하면 수뇌부가 살아있으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제 제가 그 전직 경호관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이고 그게 의리다. 의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가스라이팅이 되기 때문에 그 개별 행동, 독단 행동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수뇌부가 이제 수방사도 특전사도 다 수뇌부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흔들리는 것처럼 예.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장관들 나가니까 또 이제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일단 수뇌부를 걷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수월한 작전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와서 10일은 지난다. 그런데 내일은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회가 많을 때는 또 불가하다. 그래서 일요일은 하루 쉬고 월요일 얘기도 월요일 나오고 얘기가 나온다는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번에는 공수처보다는 경찰이 중심이 돼서 작전을 하게 될 텐데 네. 경찰이 사실은 노조를 공격하거나 작전을 할 때 많이 봤죠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잘 하더라. 이게 예. 그때는 좀 예. 이상한 쌍용차 이런 데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쌍용차, 예. 용산 참사 네. 김석기 의원 네.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방식대로 하면 새벽 2시나 3시 무렵에 아무도 모를 때 사람들 다 뭐 깨어있고 집회하고 대낮에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새벽 2, 3시 정도에 작전을 개시해서 자고 일어나면 어머 잡혔네. 이렇게 작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데 일요일 새벽, 월요일 새벽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새벽설도 나돌고 있는데 지금 일몰 이후에도 또 일출 전에도 영장 그렇습니다. 집행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받아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어제 공수처장 얘기도 좀 그렇고 지금 말한 것처럼 만약에 막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네. 현행범 체포하겠다. 맞아요. 국회의원들도. 예, 국회의원들도 네. 그 얘기도 했었고 네. 박종준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한다는 걸 봤을 때는 곧 하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미룰 수도 없습니다. 없죠. 명절 앞두고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 전에는 모든 일이 좀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네. 물론 그 이제 체포가 임박하니까 윤 측에서 발언이 점점 더 격앙돼지고 더 극단적이고 그리고 또 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경찰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굉장히 상당히 의지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전해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더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이번 주에서 내주 초 사이에는 집행하지 않겠냐라는 게 정말 유력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더 다뤄볼게요. 어제 국회에 백골단이 등장했습니다. 아, 백골단은 우리 뭐 예전에 민주화 운동 아니면 했던 분들 뭐 혹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백골단 하면 덜덜 떨었거든요. 저는 백골단을 알아요. 예. 예, 저는 하이바 쓰고 이렇게 막 하던 저희 사람들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백골단이 학교에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쇠파이프 찍찍 끌고 다니면서 도서관 지금 그 국회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깨듯이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백골단이 저희는 그때 학원 침탈, 네. 백골단 학원 침탈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백골단이 쇠파이프로 그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학생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왜 이렇게 머리채를 잡아갔는지 몰라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채를 맞아요. 잡아가고 왜 이렇게 운동화를 벗겨. 아. 그래가지고 집회가 끝나면 백골단들이 쌓아놓은 무슨 뭐 작은 무덤처럼 맞아요. 운동화 무덤이 있었어요. 맞아요, 교문 앞에. 맞아요. 비슷했어요. 그리고 모든 최근에 학교가. 제가 뭐 무슨 작전할 때 최루탄 캡사이신 쏴라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던데 네. 절대 안 된다. 최루탄은요 정말 맵습니다. 그리고요 지나가는 한남동 시내를 지나가는 버스 타는 시민들, 택시 타는 시민들, 출근하는 시민들, 퇴근하는 시민들이 그 최루탄 다 맞아야 돼요. 맞습니다. 왜 이 작전을 하면서 시민들이 최루탄을 맞아? 그리고 80년대 독재의 산물이고 유산입니다. 그게 최루탄이잖아요. 이젠 끝났어요. 이제는 더 안 이상 돼요. 그 예. 누구를 상대로도 최루탄, 캡사이신 이런 거 공격용 무기 쓰면 안 됩니다. 살수차, 물대포 또 나와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찰이 작전은 잘 할 수 있다. 경찰을 저는 믿고 아 근데 그대로 하고 백골단이 백골단. 국회에 왜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김민전 의원도 백골단을 알 거라고 봐요. 알죠. 84학번이고 그래요. 자기도 알 거예요. 그 청카바 입고 돌아다니면서 아무한테나 아, 욕하고 정말. 사람들 잡아갔던 그 백골단 그리고요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991년 강경대 명지대생 강경대 학생이 열사가 백골단에 의해서 맞아서 돌아가시죠. 돌아가셨습니다. 그 강경대 열사를 기억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어디서 백골단 운운하고 그리고 거기 와 있는 친구들이 반공 청년단이에요. 네. 반공 청년단. 반공이라는 우리 얘기도 해방 전국에서 정말 우리가 그 정치 깡패들 그리고 그 민간인 학살에 동원됐던 이게 다 반공 청년단 뭐 4.3. 그렇습니다. 4.3 때.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청년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그 하이바드 아니 이 뭐지 헬멧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헬멧. 이 헬멧 같은 거 그 무슨 공사장에서 쓰는 헬멧을 쓰고 나왔는데 당시 백골단은 그런 헬멧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무슨 걸 하고 나와가지고 한다고 하면 84학번 되는 그 김민전 의원이 얘들아 백골단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정말 추악한 역사이고 이런 거를 되살려서는 안 되고 민주사회에선 다시 등장해서는 안 되는 단어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부안해동 해가지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뭐 페이스북으로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고 철회한다고 하고 이게 무슨 소동입니까? 그분은요 국회의원답게 본회의장에서 그만 주무시고 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셔라. 그리고 구구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무슨 뭐 요새 응원봉 시위에 무슨 중국인들이 온다. 아니 칭화대 잠바 입고 갔다고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칭화대 다니는 한국 학생들 많습니다. 네. 예? 칭화대가 뭐 IT, 예, 중국에는 좋은 공대, 대학입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대학입니다. 예. 서열이 저 국제사회에서 서열이 거의 높은 뭐 대학입니다. 서울대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아니, 서울대보다 좋아요. 예. 높습니다. 예,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니 그분이 교수예요, 교수, 정치학자.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경거망동을 하십니까? 저는 그 선배 세대로서도 응당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그리고 이 잘 모르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무소불위하게 끌어다가 쓰는 것은 정말 저는 정말 온당치 못한 태도라고. 답답하고 좀 창피해요. 반공 어디서 청년단, 백골 이런 거를
역사의식하고 딱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용어를 씁니까? 근데 최근에 초등학생들도 아, 엄마들이 정말? 전부 논술학원 보내면서 네. 역사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그게 잘 교육이 안 됐나라는 그처럼 또 용어를 싶기도 합니다. 씁니까? 어떻게 백골단을 얘기를 합니까? 아, 백골단, 전투경찰 이런 것들은 군사, 전두환 저 독재의 망령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되살아오게 되면 큰일 난다. 이거 뭐 농담으로 백골단이 나왔으니 화염병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역사에서 다 사라진 용어들이고 다시는 등장해서는 안 안 되는 되는. 독재의 망령이다. 박물관에 딱 못질해서 넣고 다시는 꺼내지 말아야 되는 네. 단어들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깨어나십시오. 자지 마시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프님.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도 우리 베프님하고 이 공수처 윤석열 지금 체포영장 집행 얘기 좀 했었는데 실시간으로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영장 집행은 실패했고 시간도 지났고요. 두 번째 영장이 지금 발부된 상황입니다. 뭐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지난번에도 잘 설명해 주셨어요. 뭐 경계선하고 뭐 101 경비단, 202 뭐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과정? 오늘 뭐 어제부터 나오는 게 예. 수도권 강력 형사들 소집령을 내려갔고 형사기동대들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대로 잡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뭐 오. 마수대까지 뭐 마약 마약수사대까지 수사대. 있고 예. 뭐 강력계 그 사람들은요. 약 먹고 장난치는 애들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약 먹고 장난치는, 예, 마수대 예. 사람 네, 형사들은 이게 그거에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수도권 4개 청에서 예. 5개 청에서 예. 그 부대 단위로 1,000명 넘게 소집하면은요. 네. 공수처가 10배가 와도 안 됩니다. 아. 아니 저기 경호처가. 경호처가. 왜냐하면 예. 그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걸 경찰청에서 계속 흘리는 것 같아요. 네. 경호처들이 안 된다. 아하. 그리고 이건 뭐 수적으로도 전문성으로도 안 된다라는 걸 하면서 네.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경찰이 지금 작전을 짜고 계획 들어가면요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아, 실패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만 한 사람들이에요. 아. 아시다시피 그거를 전문적으로 작전 짜는 사람들이 네. 전문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 되게 웃기는 게 거기에 쇠사슬로 뭐 하고 뭐 철조망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왜냐면 이 정도로 전문화된 사람들은요. 예. 그런 거 그냥 우스운 돌파 그 요소도 안 됩니다. 근데 약간은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이제 2차 영장 집행을 하겠죠. 저도 뭐 우리 베프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믿겠는데 혹시나 유혈 사태라든지 좀 무력 사태 이게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일단 사전 작업을 많이 할 겁니다. 다 해놔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전 작업,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파악을 했었고 요소에 대한 파악을 해서 뭘로 돌파할 것인가는 이미 작전에 짜 있고 네. 인적인 거. 예를 들면 경호관들이 지금 뭐 한 300-400 된데는 각각 또 다 가족이 있고 네. 다 그 인적인 요소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경찰은 그만큼 정보라든가 이 망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은 설득 작업부터 합니다. 설득도 할 것이다. 경호관 여기 개개인이다. 선무라고 하나요? 이게 예. 얘기하면서 이게 뭐 불법이 아니라 예. 아니 하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된다고 확실하지 않냐? 너 그 공무원 경력 끝날 거냐? 이거 설득 작업을 일단 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경호처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하.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영장 집행을 그러니까요. 공권력이 스스로 한다는 게. 네. 자, 윤석열 입장에 봤을 때는 사실은 대통령이잖아요. 예. 책임감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책임감이 없었는 건지 윤석열한테 이 대통령이라는 직책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 직업 정도로 생각한 건가요?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정치인으로서 오랫동안 국민의 신임을 얻고 이것을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과 달리게. 그러니까 이제 얻어 걸린다고 하죠. 얻어 걸렸다. 그런 예. 분들은 가끔 이런 게 나타납니다. 아.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갑작스럽게 검찰총장, 미국도 저기 지방검사 출신이 갑자기 맞습니다. 시장했다가 예. 엄청 탄핵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보통 그런 어떤 우연적인 요소로 관료만 하다가 그렇게 정치인이 된 사람들은 네. 덜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미국 같은 경우도 많거든요. 책임감이 이제 사실 있으려면 정치인들도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고 또 선택을 받지 네. 못하는 경우도 있고 좌절도 하고 그렇죠. 잘 보이려고 네. 하고 막 이런 게 있으면서 정치인들이 발전해 가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집만 있잖아요. 예, 고집만 있고. 그리고 내가 한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료로만 성장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패도 없었어요. 쉽게 이렇게 성공하고 이러면 돼. 나는 다 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고 네. 하나? 순간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실제로는 이 사람한테 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독이고 네. 본인한테도 그만큼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대통령이 된다는 게 이게 뭐 옛날면 나라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늘이 내려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참 이건 걱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이제 이 선서를 합니다. 나는 그렇죠. 헌법을 준수하고 이게 정말 엄중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다 어겼잖아요. 모든 걸 어기고 대통령이라는 거는 네. 사실은 음. 자신도 자신이지만 국가를 생각해야 되고 맞아요. 정말 국민을 생각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나와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억울해도. 네. 그렇죠. 여태 억울해도 예, 국민들 앞에 자기를 보여야죠. 보여줘야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깡패 잡는 형사들한테 끌려나올 판이잖아요. 형기대 마수대가 가서 잡아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국민들 보여줘야 됩니까? 네. 이건 말이 너무나 안 되죠. 너무나 참 참담하죠. 그런 네. 것도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경호처 직원들을 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경호처에 지금 26명 예. 저기 확인했다고 하는데 신원, 예. 신원하겠는데 예. 대부분 20대 중후반입니다. 아하. 초임 경호관이거나 네. 그러니까 이 경호처의 간부들도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네. 자기들이 대신 뭘 하든가 했는데 네. 새파랗게 지금 초임된 경호관들을 앞에 내서 그들의 경력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박종준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아니 자기들이 그럼 앞에서 몸으로 해지. 당시 어땠습니까? 박종준은 네. 관저 안에서 이거 했다잖아요. 예. 아니 이게 최소한 책임감이 있는 이 정도의 관료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젊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예. 자, 또 하나 좀 봐야 될 게 다마가 아직까지 내리에 귓가에 스치는데 숨지 않고 뭐 수사하겠다, 법적 책임지겠다, 뭘 물러서지 않겠다, 무슨 예능 프로 나와가지고 국민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하는데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요. 핑계만 이래저래 그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핑계대는 범죄자 유형 이런 유형도 있습니까? 크게는 변명하고 뭐 심리적으로는 의존형 망상이 아.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특히 이제 어떤 의존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범죄를 할 때 자기 혼자 못하고 네. 누구한테 의지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 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포토라인 앞에 있을 때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의존형 장애, 망상 장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막 어깨에 힘주고 막 이러다가 네. 대중 앞에 쓰게 되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인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도 참 불편합니다만은 네.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난다. 어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행태는 대통령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태잖아요.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그렇죠. 행동하지 않죠. 이건 잡범들이 하는 네, 행태예요. 최악의 잡범들이 예. 하는 행태를 너무 그래요. 반복하고 있는데 예. 이 윤석열 좀 분석을 하려면 이 부친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기준 교수. 네. 어떻게 윤기준 교수가 뭐 고모소 때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대학 다닐 때. 예. 어. 독특한 윤기준 교수와 모친은 최성자 교수님입니다. 두 분 다 교수네요. 두 분 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뭐라고 하나요?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예, 윤기준 교수도 그렇고 특히 최성자 교수 같은 예. 경우는 강원도 쪽에서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인데요. 네. 안타깝게 우리나라 사회의 주도권은 사실은 미국 유학파들이 많이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윤기준 교수는 약간 독특하게도 순수하게 토종으로 경제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연대 출신이고, 연대에서. 이거 이제 한양대 갔다가 이제 지금 다시 연대로 온 분인데, 네. 이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좀 비극은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해야죠? 마이너리티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2인자 증후군 같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그것이 자기 자식들한테 뭐가 되냐면 지식 엘리트가 아니라 관료 엘리트가 되라고 강요를 많이 합니다. 교수 되지 말고 관료로 성장해라. 배가 고프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이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대표적인 지식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 특징에서 그래서 그 뭐 본인도 뭐 인정했지만 아버지한테 고모수로 맞았다.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엄청 어릴 때 고모수는 아니라도 뭐가 매를 맞긴 했죠 예전에. 네. 지금은 뭐 좀 그렇게 드물지만. 근데 대학생을 교수가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을 고모수로 휙휙 때렸다. 예. 이게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냥 들리는 소리인가 했더니 그 본인이 다 인정을 하셨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그 폭력적인 상황인데 물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교육받은 분들이 간혹 그런 그 집안에서의 그런 것이 있지만은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어떤 지식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여져서 그러니까 상당히 경직되고 강요한 형태의 분위기 속에서 뭐가 되냐면 주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주체성. 보통의 저렇게 예. 성장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존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조직에 의존했는가 나타나는. 검찰 조직에 왜 그렇죠. 의존했느냐.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판단하는 것보다 그냥 검사 윤석열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인한테 의존하고. 부인한테 의존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의존형으로 평가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약에 지금 상황이라면 대통령 윤석열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나갈게. 아니면 내가 나한테 책임을 물어. 그렇게 이런 하죠. 식으로 하는 게 맞죠. 통상 그렇게 하겠죠. 예. 근데 뭔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중에 좀 확 와닿는 게 교수 아주 훌륭한 교수 출신의 장남인데 뭔가 관료가 되라. 그래서 컴플렉스가 있다. 엘리트 2세 컴플렉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검사란 직업을 택했는데 관료 중에 가장 세 보이는 게 그렇죠. 검사잖아요. 힘이 제일 세죠. 그 보면 구수까지 해가면서 저도 놀랐거든요. 네. 저도 사법시험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서울대 학생이 또 이렇게 오래 네. 준비하는 사람 잘 없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게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트라우마 된 거죠. 아버지에 대한 그것과 네. 이게 오랫동안 그럴 줄 몰랐던 것의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기들에 비해서는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빠르게 올라가려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네. 어떤 특정한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동에 불일치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불일치가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가장 안 좋게 나타난 게 지금의 부인을 만나게 된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예. 불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이 교수
아버지 어머니 이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를 만난 거가 되게 불행의 요인이다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명확히 하면 최은순 씨는 정가를 가진 사람이고 사실은 예. 그 의료 관련된 부분에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뭐 부인 저 영부인도 사실은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조금 많은 보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표절이나 등등 그렇죠. 많지요. 경력 위조. 지금 뭐 예. 주가 조작 의심도 받고 네. 있고 특검 지금 들어가는데 들어가 있고. 그게 굉장히 안 맞는 조합이에요. 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가는 아, 맞아요. 굉장히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네, 전통적으로 뼈대 있는 가문에다가 정반대네. 정반대. 어머니는 이화여대 화학과 교수까지 하신 교수고. 분이에요. 아버지도 우리나라의 통계학에서 1인자 그러니까 대가 중에 한 분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그 처가는 그런지 사기꾼 집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돈을 맺었네요.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예. 그것이 아마 본인의 인식의 괴리를 나타내는 부분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어떻게 결혼했나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아버지 어머니가 사돈인데 예.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형성됐는가는 아마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라든가 트라우마가 네. 투영된 것. 왜냐하면 실제로 무엇인가 좀 하고 싶었을 때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하게 해주잖아요. 허위 의식이지. 아하. 허위 의식이면 막 얻게 하고 술도 먹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보다 훨씬 낫네요. 부모는 꽉 못하게 만드는데 그 다 해주고. 두 가지가 괴리가 생길 때 아하. 보통 이런 형태의 의존형 장애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이 김건희 모녀한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지배당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심리학적 표현은 인포스입니다. 포입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예. 보통 이제 포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게 보통 우리를 본론 뭐 세뇌라든가 아니면 가스라이팅 그런 그렇죠. 표현을 하는 그렇게 건데 쓰는데, 예. 그냥 심리학적으로 인포스라는 개념을 쓰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지금 영부인이 못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 막거나 만약에 지금 관저에 예. 대통령 혼자 있다고 하면 저렇게 행동 못합니다. 저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네. 근데 주변에 또 인해 장벽이 특히 이제 영부인의 인해 장벽이 김건희가 맡고 있으니까. 예,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꼭두각시 증후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그렇죠. 이제 내용입니까? 그게 사회 심리학적으로는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마리오네트. 예, 인형 마리오네트. 이제 예. 프랑스 인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죠. 움직이는. 예. 프랑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건절을 나고 싶어도 못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판단을 해야죠.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요. 이제껏 자기가 판단 안 했을 가능성도 계속 높겠네요. 대통령실에 누구 라인이 제일 많다고 했습니까? 김건희 라인이 제일 많다. 그리고 경호처에 누구 라인이 많다고? 김건희 라인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예. 나온다. 마리오네트 증후군을 예. 혹시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특징을 지닌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을 또 우리가 지목할 수 있을까요? 어떤 네. 과거에 그 러시아 왕 중에 그 뭐죠? 라스푸틴. 라스푸틴. 예. 와, 라스푸틴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니콜라 네, 맞나요? 맞습니다. 니콜라 2세. 예, 결국은 러시아 총살당했죠. 죽지요. 예, 예. 와. 그러니까 너무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꼭두각시 황제들은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지 않죠. 아니 당연하죠. 꼭두각 씨는 예. 이렇게 갖고 놀다가 예.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그래서 걱정이 또 왜 꼭 그 주변에 무속 얘기가 나오고 네. 지금 노상원 얘기 나오고 노상원이 명태균 다 도사, 무속, 예. 뭐 선생, 뭐 그러니까 법사. 그 라스푸틴 느낌이 들어서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베프님 말씀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이런 어떤 자라온 환경 때문에 윤석열 결국은 무속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거네요. 정신적으로 의존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없으니까. 처음엔 아버지, 예, 그 다음엔 조직, 조직. 그 다음에는 김건희. 영부인,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 뒤에는 당연히 무속.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못 하잖아요. 판단을 전혀 못하죠. 예. 그게 참 그렇습니다. 지금 관저에 버티고 있는 것도 본인 판단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고 싶어도 예, 사실 나와야죠. 나와야죠. 이거 본인이 법률가라면 내 법정에서 내가 얘기할게. 나 법정에서 자신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베프님한테 오늘 또 딴 방송에 들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인사이다의 대담 더불어민주당의 부승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추운 날씨인데요. 예. 어떻습니까? 좀 멀리서 지금 올라오시는 예, 길입니까? 예, 용인에서. 용인에서 예, 오다가 한남동도 거쳤습니까? 거쳤습니다. 그죠? 저도 예. 판교 쪽에서 올라오다가 예, 항상 봅니다. 거기 예. 오늘은 어떠냐? 이 추운데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느냐? 조금 집결하는 모양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제가 올 때는 없더라고요. 네, 많이는. 추워서 아마 그런 추워서 것 너무 같습니다. 추워서. 예. 자, 어제 추운데 어제 군사법원에서는 또 무죄 판결이 나서 예, 예, 예. 그 현장에 의원님도 또 가셨습니까? 예, 예. 아.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다음에 개혁신당까지 와 네. 있었죠. 예. 자, 어제 하여튼 이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항명죄, 네. 상가 명예훼손죄 두 네. 개 다 무죄.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 예, 구형 무죄를 선고. 선고했는데 이 무죄 선고 의미를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번 비상계엄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기 좀 놀랍습니다. 뭐. 예. 정말 과연 우리가 이제 계엄을 그동안 많이 역대 정부에서 전두환 네. 박정희 때 지켜보고 이승만 때 뭐 52년 계엄도 있었지만 항상 거기에 이제 위법한 명령에 저항하는 군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다 명령에 따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박정훈 단장 같은 경우는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군 전체에 대한 네. 군인 기본법 그다음에 군인 복무 규율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동기를 좀 만들어줬다. 그래서 항상 군인들은 걱정하는 게 이게 위법한 명령임에도 항명에 대한 두려움. 네. 이게 가장 크잖아요. 그건 뭐 사실 군인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항상 그거에 대해서 예. 질문을 받을 때 답하기가 쉽지도 않았었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항상 그런데 정말 우리 최혜병 네. 그 꽃다운 나이에 순직하신 최혜병을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일념이 있었고 그게 정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거에 저항했었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은 이긴다, 정의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교훈을 남겨준 그런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 중에 좀 귀에 좀 와닿는 게 특히 마음에 와닿는 게 대령이에요. 예. 그리고 사령관들은 이번에 계엄 내란 때 별 3개입니다. 예.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방첩사령관, 뭐 그 중에는 아예 동조해서 핵심 세력도 있겠지만 뭔가 이런 지시를 받았을 때 아니라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박대령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이거 막아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그럼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았죠. 근데 이게 참 이게 계엄을 네. 기획하는 쪽에서 봤을 땐 상당히 임무를 잘 포섭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령관들 말씀이시죠? 예, 루저들만 포섭을 했던 아. 거고 그 루저들을 진급을 시켜주고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아하. 1년에 걸쳐서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그 자리를 유지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섭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말 잘 듣고 그다음에 영혼 없는 사람들을 잘 네. 골라서 계엄을 시도했다. 뭐 이런 점이 있는 거고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이분은 위관 때도 그렇고 영관 때도 그렇고 내 어깨에 결쳐진 계급장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지내왔던 분이 아닌가.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중위 뭐 대위 소령 거치면서 이 계급장이 마지막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포기하고 전역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군의 문화 자체가 잘못된 거야. 비합리적이야.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진급 때문에. 진급 때문에. 예. 그리고 보직 때문에 이제 딴 데로 쫓겨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를 한 것도 물론 큰 뜻을 갖고는 있긴 했지만 여기 있으면 사관학교 나오고 소령에서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었죠. 장기야 단기야. 아하.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를 결정하는 건 나야. 선배들이야. 결정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건 왜 내가 결정하는 걸 당신 내가 결정하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군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고. 저도 뭐 사실 오랫동안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법무장교로 네. 군 법무관으로 10년간 이제 소령으로 저도 제대를 했었는데 항상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군에 오래 있고 싶었는데 중간에 이제 나왔는데 항상 이제 보잖아요. 예. 이제 저희는 보병, 이제 육군이기 네. 때문에 보병들, 일반 군인들 보면서 저 사람 여기서 정말 내일이 없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예.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 구별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군사법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도 처벌하거나 징계하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바라봤는데 오늘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은 군에 계실 때 이 네. 계급이 마지막이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와이프와 애들한테 미안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남편이요 아빠인데. 네. 요렇게 선택하면 진급될 게 보이거든요. 네, 요렇게 보여요. 선택하면 진급되다. 박정훈 대령도 알았을 거예요. 이거 그냥 못 본 척 모른 척 하면 나 정말 편한데 라는 거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니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네. 우리 최혜병이 억울한 죽음인데 거기에 눈을 감는다는 거. 네. 그리고 그 명령, 부당한 명령, 물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그거를 나 몰라라 하는 거. 그거는 도저히 못 견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들까지 이제 육군사관학교 보낼 정도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인관도 투철했고 아들 봤을 때 절대 못하겠다. 못하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관학교.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들이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아들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은 거예요. 아들 보기에 부끄러운 부끄럽지 아빠가 않은- 되면 안 된다. 네, 아빠였죠. 와, 참 대단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저는 평하고 싶어요. 어쩌면 이게 내란 계엄까지 이게 역사적 흐름이라고 보면 이 최병, 이 박정훈 대령이 항명 사건 이게 어쩌면 시발점이 된 게 아닌가 생각도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기도 연결이 하고요.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경로에서 시작된 네. 거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방부 차관 권한대행 장관 권한대행한테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소하지 마라. 항소하지 마라. 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군검사도 하고 판사도 해서 보면 막 기계적 항소이긴 한데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 해도 되거든요. 네.
뭐 판단입니다. 안 할 이유가 더 많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무죄 받을 게 또 거의 확실한데 안 했으면 그것도 좀 전에 말씀하긴 했는데 이번 이 사건 계기로 예. 뭐 군인 복무 기본법이라든지 예. 군인권법 뭐 예. 바뀌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 먼저 바뀌어야겠죠. 네, 교육도 바뀌고. 부당하고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마라. 예, 항명 교육- 아니다. 그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이번 계엄군들의 특징이 뭐냐면 11월 25일 날 네. 정군에다가 정신교육 자료를 배포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내용들을 담아요. 아하.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그 대통령이 담아했던 내용들을 장관 지시로 정책실장이 그걸 네. 수명하고 이거를 정군에다가 지시문을 내려보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정군에다가 이런 개헌과 관련된 정당성을 보장받고자 했던 정신교육을 실시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 박정훈 대령을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서 네. 그래서 진짜 군이 진짜 어디로 가야 되냐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냐 네.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사례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이 네. 선행돼서 정말 우리 군이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 아닙니까? 군의 존재가 공기처럼 네. 몰라야 되는 거죠. 몰라야 소중함을. 너무나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번 박정훈 대령 사건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계엄군 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군이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과 관련된 입법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법도 좀 바뀌어야 되고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게 규정이 좀 그리고 필요하지 이제 않을까 싶어요. 지휘관들이 정말 중요한 것 잘해야 같아요. 됩니다. 지휘관들은 이제 그 명령을 또 수행하는 밑에 하위 계급에 있는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여를이 네. 이 정신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위법한지 이걸 안 따라야 되는지 이걸 모르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번에도 와서 네. 국회 와서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것밖에 부하는 할 게 없지만 지휘관은요. 이 명령에 대해서 이거 위법한지 아닌지를 빨리 계속 판단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하라고 지휘관 자리를 주고 계급장 별을 달아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지휘관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휘관이라는 거는 무조건 예. 사령관은 지휘관이 아닙니다. 사령관, 사단장, 뭐 예. 대대장, 연대장 네. 그 각급 그 제대의 지휘관들이 예. 그 지휘관들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판단을 잘못한 네. 거로 인해서 부대원 전체를 그렇죠. 지금 부대원 전체가 내란죄 가담자가 네. 될 수 있어요. 지금 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될 것 같거든요. 다 네. 돌아가가지고 총 쏘고 뭐 국회 부수고 들어간 문 부수 창문 부수 들어간 사람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거 안 처벌할 수 없어요. 네. 그 지휘관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휘관이 그 책임이 막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번에 뭐 정말 계엄도 그렇고 박정훈 네. 대령 이번 재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군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고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네. 이번 교육 체계에서부터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건 자체는 사실 이래요. 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하지 말라라고 보류 명령 내렸는데 이걸 따르지 않았다. 예. 여기 항명이다. 예. 이런 구조고 또 방송 나가서 네. 상관 명예훼손했다. 네. 뭐 이 등등의 얘기인데 더 우리가 좀 주목했고 또 봐야 될 부분이 네. VIP 경로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경로 이게 시작이었다. 예. 근데 요거는 판결이나 이런 데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네. VIP 경로설에 대한 것도 시작될 거고요. 최혜병 특검법도 다시 해서 이제 시작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혜병 국정조사도 시작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윤석열의 신기 경험만 했던 이종섭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뭐 임성근 사다장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이제
판결이 선고됐지만 이제 시작이다. 예, 해야 될 게 시작입니다. 더 많다. 네. 뭐 국방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는 거죠 앞으로. 예, 요 뭐 부분? 하고요.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제 지금 비상계엄 때문에 약간 후순위로 원래 김건희 특검법 이거 최혜병 특검법이 쌍특검. 쌍특검이었죠. 아 근데 이게 이제 내란 때문에 내란 이게 조금 때문에 후순위 되긴 했는데 이게 후순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대로 수사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상황을 만들려고 예. 북한의 무인기 침투시켰다는 의혹 네.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네. 이를 뒷받침한 증거가 나왔다면서요. 증거가 나왔는데요. 오호, 야 이게 이게요. 정말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는데 너무 구체적입니까?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개를 못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실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내거나 기자회견하면 바로바로 입장을 내요. 입장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성환 제2 안보실 2차장이 드론사를 방문한 거. 그다음에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안보실을 방문한 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드론사령부에다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저희가. 국회법에 따라서. 예.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번 주에 2주째인데 그거를 어디서 제출하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안보실에서. 왜 안 보실서 그럽니까? 드론 사령부에서 해야 되지. 2024년 3월에 내가 갔다 왔다. 안보실 2차장이 갔다 왔다. 이게 확인됐다. 하지만 이거는 뭐 외환 유치와 관련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안보실에서 자료 제공을 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이상하네요. 뭐냐면 이상합니다.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안보실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다만 강하게 나오는데 무인기에 대한 거는 얘기를 안 해요. 아하. 북풍, 예. 안보실 지시 요거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한 사람의 제보를 통해서 이게 확인된 거면 안보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수의 제보이기 때문에 네. 다수의 제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좀 신뢰도가 높아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북한과 발표한 거랑 유사한 것들을 이제 받아냈어요. 아하. 예,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공개를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도. 예, 아마도. 예. 그다음에 이제 예. 대북전단도 마찬가지고요. 대북전단 마찬가지입니까? 대북전단도 예. 지휘 체계를 통하지 않고 합참이라든지 이런 지휘 체계를 통하지 않고 다른 조직과 직거래한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작전 지휘 체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아, 그것도 충격적인데요. 대북전단도 그렇고 무인기도 그렇고. 아,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는 합참에서 작전 통제를 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무인기하고 대북전단입니다. 무인기 전단 왜 문제냐면 이게 북한으로 보내면 사실은 계엄 상황 조성도 조성이지만 전쟁 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을 도발해가지고 자극시켜서 예.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 예. 이게 사실 외환죄고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추가로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예. 있는데 이게 지금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사실 예. 알고 보면. 두 가지 포인트예요. 예. 하나는 뭐냐면 정상적인 작전 라인을 통했으면 네. 이건 군사 작전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최소한. 예, 최소한. 네, 그거라도. 근데 이게 안 됐다라는 거. 또 작전 하나, 개통이 아니었다. 예, 또 아이고야. 하나는 뭐냐면 부적합 판정. 전투용으로 이거 전투용으로 쓰지 마. 군사 작전용으로 쓰지 마. 야, 그러면 너 이거 폐기할 수는 없고 군사 훈련 교육 훈련용으로만 써. 네. 이런 것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소음도가 높고 레이더에 잘 식별되는 네. 이런 것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땐 예. 뭐 외환 유치가 성립이 안 되면 일반 이적. 예. 일반 이적죄. 예, 일반 이적죄로도 이제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했다라는 게 예. 그냥 뭐 HID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 없었다. 의원님 그 지금 말씀 중에 예.
합참에서는 또 합참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이걸 막았다라는 뭐 보도도 있었는데 정상적 개통으로 간다면 이거는 전쟁 유도할 수 있고 안 좋다 국지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판단했던 그래서 지휘 개통 아닌 다른 개통으로 갔을 가능성도 그럼요. 있는 겁니까? 예. 아,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면 무섭네요. 정상적인 지휘 개통을 안 통한 거. 무섭네요. 아니 군은 네. 평시에는 합참의 작전 통제를 받게끔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 모든 게 합참부장이 책임이잖아요. 네. 군령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군사작전에 사용해서는 안 될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이용한 거잖아요. 활용한 거잖아요. 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상당히 외환 유치와 일반 이적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안보실에서 계속 뜨거 하면서 입장 자료를 내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 네. 말씀이네요. 저희가 제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거를 수사 촉구를 강력히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허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잖아요. 하라는 거잖아요. 허위 사실이면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만이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다. 예. 그러니까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자, 이 가운데 합동참모본부가 12.3 내란 사태 계엄 상황실을 구성할 때 네. 연락관을 각 부처에 파견을 시켰던데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어설프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알고 보면 치밀했습니다. 상당히 치밀했네요. 네. 이런 자료들이 네. 증거들이 드러나는 네. 거 보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던 네. 계엄이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막아주신 겁니다. 제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막아주신다. 그것도 있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시민들 덕이었잖아요. 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장갑차에 들어놓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막은 건데요. 이걸 좀 보고 있으면 합참이 그동안은 상당히 언저리에 있었죠. 네. 핵심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네. 그러다가 이번에 합참이 처음으로 인정했죠. 아.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네. 이게 합참에서 인정한 것도 인정한 거지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이거를 시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해제 요구하고 사실 대통령이 한 4시간 네. 시간 끌었었어요. 네. 바로 네. 선포 안 하고 발표할 때까지 정부 부처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계속 돌렸다는 거네요. 네. 파견해라. 진짜 계엄 더 하려고 했네요. 네. 그러면. 원래 정부 연락관은 5급 이상을 계엄사령부로 파견을 오게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1시 이후부터 진행됐거든요. 전화가. 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합참이 민군작전부에서 이거를 했다라는 거.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합참도 계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 빠져 있었는데 알고 보면 합참도 관련성이 있어요. 네. 지금 때 군대만 잡혀 있는 것 같고 예. 아직까지 내각에도 안 나왔고 특히 그럼요. 안보실비로서 비서실에서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왜 왜 안 나옵니까? 아니 이번에 이제 그 최상목을 조사하고 네. 수사하면 나올 겁니다. 최상목 대행. 왜냐하면 그 메모 비상입법, 그렇죠. 예, 그거 예비비 관련된 입법기구 예비비 관련된 거 그거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네. 어디냐, 요거부터 조태열 외교안보 쪽은 어떻게 제외 공간에다가 어떤 자료를 보내려고 했느냐. 그거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는 거니까 최상목 지금 권한 대응한다고 아주 그냥 대통령 놀이 제대로 하고 있던데 이제 곧 저는 드러날 것이다. 드러날 것입니다. 아마 내각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 또 우리 부 의원님은 잘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고발당할 것 같은데. 아니 김태호 차장이 관련성이 없을 리가 없을 건데 없을 리가 없다 이 말 제가 네. 2번 하는 네. 그 정도로 최측근이고요. 네. 안보실장이 계속 바뀌는데 본인은 계속 거기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의 가장 핵심인 사람이 이번 계엄에 빠져 있다고요? 그건 전 납득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김태호 1차장이 기자들하고 저녁을 먹었다라는 네. 거 아니에요? 저녁을 먹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알리바이를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이런 외교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대사한 네. 일이잖아요. 뭐 행동대원이 군이 들어가긴 했지만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점점점 드러나는 것도 김병주 의원이 네. 제보를 받은 HID 방문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게 HID 방문 좀 질문 드려보. 저는 제가 군에 오래 있으면 딱 한 번 봤어요. 징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에 아니고 변호사하면서 만났네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아무도 밝히질 않아서 아유 징계 받는데 징계하는 너무 힘들었던 생각이 나. 그 정도로 그럼. 비밀리에 있고 일반인들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이제 어쩌다 공무원들은 특히나 HID 존재를 당연히 몰라요. 모르게끔 하죠. 예. 근데 HID를 방문했어? 방문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일반 부대도 아니고 HID를 방문했다? 그럼 깊숙이 관여됐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운영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예. 해리스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해리스는 내가 교육시키면 된다. 1차장, 1개 1차장이 자기가 미국의 뭔데? 대통령을 예. 교육시키면 된다. 예. 그러면 외교 안보 관련된 담화는 누가 작성하냐? 내 책임하에 작성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교 안보와 관련 건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하는 사람이 김태효잖아요. 김태호인데. 왜냐하면 본인이 머리가 안 되니까 김태호한테 의존하고 김태호가 하는 얘기는 다 진실인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호, 그 다음에 정진석 네. 이런 사람들이 연관이 안 됐다. 아하. 연관이 안 됐는데 합참 결심지원실로 갔다. 맞다?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내란이 지금 지속된다고 보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아이, 그럼요. 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본인들 처벌되거든요. 중하게 무슨 짓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요, 이게 대통령실이 무인기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란보다 더 심각한 거죠. 예, 외환이니까. 외환이니까. 더 심각하니까 이게 지금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로.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막아야 되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서 VG시다, 국방부 합참은 모르게 해야 된다,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그 워딩을 우리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워딩을 공개하는 제보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공개하자마자 30분 만에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이 나오잖아요. 아하. 그리고 다음 날 고발하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는 대통령실로 이게 이렇게 파급되는 것들을 1차적으로 막자. 또 막기도 하나는 하고. 뭐냐면 네. 제보자들 입다 물어라. 보안조사 들어간다. 예. 고발했으니까 보안조사하는 명분은 생긴 거 생기는 아니에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보자들에 대해서 부대원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샅샅이 이제 포렌식도 하고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야, 니네 입 다물어. 네. 입을 막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안보실이 1차장은 HID에 가고 예. 2차장은 드론 사령부 가고 예. 드론은 북한에 띄어서 외환을 유도하는 거고 네. HID는 지금 말한 것처럼 계엄 상황에서 내란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소요 사태 만들고. 아니 그 소요 사태를 만드는 게 공소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소장에 특전사령관 707 특임대장한테 특임단장한테 뭐라고 했느냐. 북한에서 곧 직감적인 공격을 해올 것이다. 것이니까. 12월 2일 날 예. 17시 저녁 5시에 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북한 세력에 동조하는 민간인들에 의해서 서울 시내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특전사를 출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요 사태를 만드는 HID 예요. HID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데 다 맞아 떨어지는 아기가.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기가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철저하게 대통령실은 이거를 디펜스 해보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거는 뭐 다르게 좀 전개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을 저기 한남동에 못 나오게 만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잡혀가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네. 저는 이 내란보다 더 심각한 게 왜 말씀한 것처럼 북한하고 전쟁을 하고 미국한테 이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드러나는 그렇죠. 사실로 보면 이게 드러나면 본인들의 법적 책임, 엄중한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대통령 붙잡아 놓고 저기 놔두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디자인을 했던 기획을 했던 팀들이 네.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네. 대통령은 허수아비야. 네. 뭐 강력한 권위주의적 리더지만 허수아비야. 뭐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거를 야 술만 먹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안 대고 안 따라가고 하니까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권력의 영속을 누리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게 우려스러워서 네. 혹시나 네. 그거면 그걸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만큼 뭐 이렇게 돌아간 사람 아니니까. 네. 그런 거라면 아직까지 내란의 핵심 세력은 아니 외환의 핵심 세력은
안 잡힌 거 아닙니까? 안 잡힌 거죠. 그 군인들이나 경찰들은 수족들이에요. 시킨 수족. 거 하는 거 네,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요 사람들만 잡혀 있잖아요 지금. 지금 그 외에는 없죠. 제가 이제 국정조사 특위 2번이나 고사한 것도 특위위원 2번이나 고사한 것도 예. 보세요. 이런 사람들 그 실제적으로 기획을 했던 계엄을 기획했던 외환을 기획했던 사람들은 네.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진한 군인들만 나와서 또 그냥 여론몰이가 그쪽으로만 갈 거 아니에요. 지금 군인들만 다 구속되고 기소됐습니다. 네, 네. 그분들이 뭐 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요. 안보실이 이 계엄을 모르고 외환을 모르고 이걸 주도 안 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보실의 존재 이유는 없는 거죠. 거죠. 안보실 그거 하라고 있는 네. 조직인데요. 네. 빠져 있다. 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어요. 공소장도 다시 한번 꼼꼼히 읽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 수사 기관에서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네. 공수처에다가 무슨 제보 오면 이제는 공수처에다 줘요. 야, 이 빨리 수사 참고하라고. 공수처에서 예. 참고하라고. 그러면 뭐 얻어 걸리는 것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그 경호처에서 관할하는 군부대 병력들 있잖아요. 네. 뭐 33, 뭐 5, 네, 군사경찰, 뭐 삼상 군사경찰하고 경찰대, 뭐. 55 경비여단. 요 경비다. 군병력들은 좀 아마 의원님께서도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지적도 많이 하시고. 예, 어떻게 그래서 되는 겁니까 앞으로? 지금 국방부에서는 명확히 얘기했고요. 네. 만일 동원되면 임무 취소. 그리고 이제 아주 대놓고 경호처장한테 김선호 권한대행이 네.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고요. 저 역시도 이제 이 배속과 관련된 문제는 육군본부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 육군 참모총장 권한대행하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예. 직접 통화했고 예. 이거 제2의 내란에 군이 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다친다. 우리 군인들 그렇게 애꿎게 이런 계엄군, 내란군으로 몰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해서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차 집행 들어갈 때는 군대는 빠지는 겁니까? 빠집니다, 완전히. 3, 3, 5가 다 예, 빠집니까? 예, 완전 빠지고요.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경호처 이제 친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뭐 네. 연세대학교 이제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때 경호처 직원들도 좀 있었고 해서 예. 잘 얘기를 아시겠네요, 해보면, 직원들. 예. 네, 얘기를 해보면 네. 빨리 처리해주길 바래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네. 결국은 경호처에 있는 일반 공무원 말고 그 위에 한 몇 명 빼고. 그 사람들 어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는 고민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예. 자, 오늘까지 이제 출석 요구를 했잖아요. 경호처장이. 박종준, 네. 박종준 경호처장. 그러면 이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이제 불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종준을 체포하는 건 아주 쉬운 거죠. 체포영장 떨어지면 네, 아주 쉬운 거죠. 예. 그래서 박종준을 드러내고 다음 날 대통령을 체포하러 갈 거냐. 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선후 관계. 예. 그래서 아무래도 박종준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경호차장 김성훈이 존재하는 나는 상당히 그쪽 그 인맥들이 있잖아요. 네. 그쪽 인맥들이 또 약점 잡힌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경호 요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강력하게 대응할 수도 있지만 만일 이 리더들을 떨궈내면 네. 끄집어내면 정말 수월하게 대통령 체포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다들 국민들이 그래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저는 만일 경호처장을 네. 먼저 체포한다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저는 월요일 날. 생각하고 있고 예. 만일 경호처장을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하러 들어간다. 윤석열을 체포하러 들어간다면 네. 이번 주말이 되지 않을까 주말이 싶어요. 될 수도 예. 알겠습니다. 뭐 정말 바라는 거는 유혈 사태나 이런 무력적인 그게 없어야 될 건데. 저는 없을 거로 보여. 없을 거로 이 보십니까?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 네. 없을 거로 보여. 이 707 우리 특전사 예. 1공수여단 국회 들어와서 하는 걸 보십시오. 네. 시민들의 단호함에 예. 결국 숙이잖아요. 못했죠. 예, 마찬가지예요. 네. 경호처도 예. 윤석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 있어요. 가족도 있어요. 뉴스도 봅니다, 다. 어공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요. 일반 공무원입니다. 예,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그런 모험은 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사법부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정당성을 가지고 체포하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오늘 댓글에 무승찬 의원님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정말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신다. 뭐 정보 별로 주는 드린 것도 아닙니다, 없는데. 아닙니다.
자주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 아니, 좀 나와주세요. 불러주시면 오자. 계속 거의 계속 모시고 싶습니다. 예, 뭐 이슈 있으면 매일 하시죠. 매일. 아니, 다음 주에 또 다시 또 모시고 예, 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승찬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를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을 달면 하루에 5번까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5,000 통통 쿠폰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 또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방송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김민아 평론가의 먼데이 뉴스, 또 영식당, 또 박관천 정경정 대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다뤄보는데요. 자, 오늘도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는데 알파고 잠 잘 네. 잡니까? 저는 좀 약간 게릴라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도 원래 잠을 잘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예. 아, 원래 잠을 잘 못 잘 자요. 못 네, 밤에는 갑자기 촉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아, 그런 생각도 하세요? 아, 알파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내란 계엄을 보다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잘 못 느끼는데 중동 지방은 약간 이게 총기 들고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알파고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한다는 이 말인가요? 아, 저는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제 논문이 구테타 혁명 그런 알고 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그 정치인 지인들하고 기자 지인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진짜 80년대 말에는 구테타 가능성이 있었는데 나름 노태우가 군인들을 좀 약간 띄치고 이제 좀 약간 정리를 잘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때는 못해. 이제 끝났어. 뭘 못해요.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이제 못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봐봐요. 그러게 지금 일어났잖아요. 예, 일어났죠. 이렇게 너무 한국에 있는 이제 그 진보 계열 분들은 너무나 로man틱하고 현실에다가 좀 약간 눈으로 감아 있는 이 모습이 가끔씩 답답한데 결국 그 영화가 지금 실행됐어요. 이 얘기를 저도 군대가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요즘 세상에 군인이 무슨 계엄해가 움직이냐 그런 거 없다. 쿠데타 이런 게 어디 있을 수 있냐. 전화하면 끝인데 라고 했는데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했던 분은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몰랐다. 그럼 그만큼 정말 충격적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제정을 할 때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맞아요. 하지 맞아요. 누가 정말 극단적으로 미친 사람이 한 명 있을 수 있어라는 걸 상정을 하고 우리가 맞습니다. 법을 만들질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극단적으로 정말 가능성 낮은. 근데 그 한 명이 나타나 버리니까 네. 헌법과 법률조차도 다 무시하고 이런 미친 짓을 벌이는 거죠.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자, 해외에서도 사실 외신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코리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해외 만평들 네.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은 네. 그 정말 이게 태극기인데 알파고, 분합발. 와. 알파고, 티리케예요 이거. 아니 그래서 뭐요? 중동 국가를 저리 엮이지 마세요. 아예 엮인 게 아니고 네. 저는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게 우리 건공감리의 군합발을 지금 군합발. 해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나라를 정말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저것을 만든 거라고 봐요. 네. 군합발에 분합발. 짓밟혔다. 대한민국이 또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아 이거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경찰자를 잘 적었네 한글을. 그 김정의 뒤에 또 있고 네, 보면서 웃고 있죠. Nothing 네. to see there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 자, 미국에서도 만평으로 우리나라 상황 또 이거는 호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네. 네. 페이크 뉴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 등등의 얘기가 있는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제 네. 그 성가위 원장님이 이제 국회 출석을 하셨는데 그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예, 기억하지 예. 못하지만 예. 그때 의원식 의장님이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질문. 아니 당신 윤석열 대통령 같은 학번에다가 아, 그러니까. 같은 동기인데 왜 못 막았냐? 뭔 뭐뭐가 아니고 대통령 한 번이라도 물어왔어. 야야 너네 거기 가짜 그 부정선거가 부정선거. 있는지 한 번도 안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알아요. 부정선거가 없다는 거.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극우파 유튜버들 봐가지고 부정선거를 믿었다고 우리는 하는데 제 보기에는 본인도 알아요. 아니라는 거. 아니라고. 예. 본인도 알았을 수도 있고 뭐 모르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않아요. 전 않은 것 대통령이라면 같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저희가 만평 지금 한 3개 정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네. 이건 분명한 내란이고 불법 계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 눈치를 보면서 기계적 중립이라도 네. 지켜주세요라고 요구하는 방송사들이 있어요.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하고 그 외신 소식을 제가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아니 그래도 외신 중에 이거 잘 됐다. 이 계엄 혹시 잘했다. 있어요?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궁금해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네, 있겠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뭐 필리핀, 폴란드, 요르단 온갖 나라에서 만평이 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발을 자기가 네. 쏘는 그러니까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쏘는 그 도대체 왜 이런 만평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외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언론이 지금 교묘하게 또다시 물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는 제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마치 정쟁화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줄 언론의 뿐이거든요. 책임감을 망각하는 것 알파고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 문제를 저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저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제 예, 채널을 오로지 이제 국제 정치를 제가 다루려고 한 채널인데 저도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가끔씩 저도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고 이제 국제 뉴스들을 다룰 때 이제 채팅장에서 질문들 오잖아요. 네. 저도 한번 잠을 못 하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에 또 와 알파고도 실망이다, 알파고도 넘어갔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 현실을 얘기를 했을 때 그 현실의 결과가 누구한테 유리하냐에 따라 중립을 지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나는 그걸까지 생각하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해서 이 현실을 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현실이 이건데 이거는 민주당한테 유리하고 뭐 국힘당한테 유리하지 않는다. 이거 거기까지 다 생각하면 그럼 언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 그 일을 일으키지 않게끔 하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다 생각하고 중립을 유지한다. 이거는 언론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거죠. 민주주의의 네. 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외신 하나만 더 좀 얘기를 하면 네. 아사히 신문 보도가 눈에 띕니다. 일본 네. 아사히가 소맥 얘기를 하고 소맥 그리고 극우 유튜브 얘기들 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가득 찬 것도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맥을 어떤 비율로 네. 타는지까지 자세히 다 나왔더라고요. 나왔어요. 예. 나오죠. 그러니까 한 전직 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네.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 지난 총선 이후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안가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소맥을 먹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야당 의원들, 네. 정치인들 욕을 엄청나게 했고 그 중에는 뭐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아사히 신문은 그래도 비교적 일본 언론 내에서 약간 진보적인 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본 언론 중에서 산케이가 정말 극우거든요. 네. 극우는 진짜 우리나라 극우들하고 똑같은 생각. 산케이가 아하.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산케이는 가짜 뉴스 안 뿌려요. 아, 가짜 뉴스는 안 뿌린다. 예.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요, 상케이. 네. 자, 그래서 이 상케이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네. 극우 유튜브에 빠져들었고 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는 우리 언론이 먼저 보도를 했었어야 되는 맞아요. 거고 원인 네.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언론이 하지 않으니까 아사히 신문이 외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 약간 의심했잖아요. 네. 혹시 도청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소맥 20잔 이걸 뭐 우리가 다 얘기할 것 없는데 요즘은 좀 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작게 이렇게 맥주를 말거든요. 근데 이걸 그러면 20잔 마신다고 하더라도 맥주 한 3-4병 정도. 보통 이제 맥주잔에 반 정도 예, 마시는데 그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예전의 방식대로 윤석열 가득 채워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큰일 나거든요. 만취하고 무슨 이렇게 하는데 국정을 운영을 하겠습니까? 사실 예.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대통령이 술을 먹고 정신을 잃는 상태가 안 되죠. 계속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출근을 못 한다고 그리고 출근 못 하니까 이른바 네. 뻥카 보내는 거 그때도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다못해 여기 방송하는 사람들 전날 술 먹습니까? 알파고는 먹어요? 저 술 마셔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원래 술 안 마시죠? 예, 네.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술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방송 있으면 정말 자제를 하거든 사실은. 방송 스케줄에 하다못해 맞춰야죠. 방송. 예. 하다못해 근데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매번 지각을 하고 언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북한이 뭘 할 수도 있는데 북한이 뭐 했을 때 NSC에 술 먹고 들어간 거예요? 참석을 못했잖아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이유가 그러니까 밝혀진 이거잖아요. 이게 네. 이걸 또 국내 언론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아사히 또 술 이름이네요. 네. 아사히 신문이 그걸 밝혀가지고 보도를 했다라는 거 참 놀랍기도 하고 또 외신들 또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상징이 빨간 모자잖아요. 그 빨간 모자가 윤석열 시위대가 또 하고 있다. 뭔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아니, 성조기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성조기가 있어요 저기. 네. 그러니까 외신들은 가장 의아해하는 게 도대체 성조기는 왜 들고 나오는 거냐. 성조기를 저렇게 왜 들고 있어요? 왜 들고 그리고 나오느냐. 트럼프한테 왜 도움을 요청했느냐. 예.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네.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해를 해보려고 이들 집단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뭐 영국 가디언도 냈지만 네.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미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뭘 걱정을 하는 거냐면은 2021년 1월 6일 날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폭력적으로 점거를 했잖아요. 네. 그것 자체가 미국 정치사에 엄청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그 문구 있죠. Stop the steal. 도둑질 멈춰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를 도둑 맞았어. 그러니까 그대로 나와 그것까지, 있어, 지금. 네, 그대로 가지고 스타트 왔다는 거예요. 스틸이 지금 우리가 그걸 저기 앞에 네. 있잖아 빨간색. 이걸 가지고 스타트 나온 스틸. 거에 네. 대해서 외신들은 또 미국 언론들은 특히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럼프 지지자들과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이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심지어 이 윤석열 지지자들 극우 집회 지지자들이 막 그 인터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부끄러움은 참 우리의 몫인데. 트럼프가 우리 윤석열하고 뭐 한 편인가요? 그래서 선생님 저 여기를 좀 살짝 얘기를 하자면 저도 예. 처음에 좀 약간 의심이 들었다가 어떤 다음에 부분이요? 국정조사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 덕분에 이제 그 의심이 사라졌는데 예. 사실은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에서 본인이 그렇게 고립주의로 가겠다고 했고 우리는 남의 나라에 대고 관심 없어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설치고 다녀 이제 우리는 우리 네. 미국만 생각하겠다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안 됐는데 캐나다의 내부 간섭 그리고 영국 내부 간섭 독일 내부 간섭 하고 있어요. 튀기도 예. 얘기 나오죠. 그 트럼프가 그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랑 원래 잘 지내고 있었고 미국이랑 잘 움직이고 있었던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나라들에서 본인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정권을 잡을 수 있게끔 지금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설마 미국 안에 있는 민주당, 공화당 이 거래 싸움에 새우통이 터지는 건가? 우리나라가 네, 그런 거가 했는데 아니 근데 국정조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거의 뭐 1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거 보니까 트럼프랑 상관없이 상관없다. 그냥 개인적인 아젠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데 예. 트럼프 일기 때요. 예. 트럼프가 전 세계 정상들 중에서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정상이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전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윤석열하고 같이 사실 있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왜? 트럼프는 극우 유튜브도 보지만 트럼프는 뉴욕타임즈도 읽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는 적어도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실리주의자입니다. 트럼프. 네. 그런데 윤석열은 한국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네. 내 권력이 살아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다릅니다. 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항상 그리고 트럼프는 검찰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검찰 너무 안 좋아해요. 네, 검찰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할 때는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해 있고 반대예요. 우리가 그렇죠. 민주당이면 미국은 또 공화당이고 이게 사실 반대 집권이 지금 되기 때문에 지금도 트럼프하고 문재인이 한 팀이었고요. 네, 맞아요. 윤석열하고 바이든이. 민주당 바이든이 한 팀이었잖아요. 자, 달리 봐야 돼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노 오바마, 낫 네. 오바마였어요. 오바마 네. 거 다 뒤집어 엎었어요. 맞습니다. 자, 트럼프 2기 때는 지금 작정하고 바이든, 노 바이든, 낫 바이든이 할 겁니다. 할 것 같아요. 그럼 바이든 날리는 거예요? 네, 바이든과 날려야죠. 관련된 거는 다 뒤집어 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임기 마지막에 뭘 하고 있냐면 너 분명히 내 거 다 뒤집을 거 아니까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러고 바이든도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 다 뒤집어봐 한번. 다 해봐. 네. 그리고 바이든도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결국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윤석열을 바이든하고 같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우리 알파고한테 질문해 볼게요. 네. 왜 성족이나 이스라엘 국기 같은 걸 들고 나와서 절하고 있습니까?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뭐 이제 아시다시피 그 집회들은 물론 뭐 다양한 계층에서 오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제일 유명한 세력이 기독교. 기독교라고 하면 또 이스라엘은 유태교잖아요. 일반적인 기독교 분들도 기분이 나빠할 수가 있는데 특정한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은 이미 평상시에도 기도를 올릴 때 그 유튜브에 찾아가서 영상들을 보시면 뒤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래서 저는 이걸 솔직히 말하자면 제 이스라엘 대사관이랑 사이가 좋거든요. 예. 물어봤어요. 야, 솔직히 얘기하세요. 네. 너네들이 뒤에서 조정했냐고? 러비를 하려고 이렇게 알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진짜 돈이 있고 한국에서 그런 러비를 한다면 정상적인 교회에다가 돈을 한국인들의 사랑을 좀 약간 받을 수 있게끔 하지 진짜 우리 상관없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돈이 무지 많소 유태인들이. 그래서 미국에도 아주 큰 역할들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알파고가 질문해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그분들이 그 직접 이스라엘로부터 뭐라 해야 될까 지원 받는 것보다는 미국 안에 있는 네. 친이 이스라엘 그러니까요. 애들로부터 연결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가 제일 납득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도 아니에요. 유태교가. 그걸 뭐 뚫고 엉뚱한 걸 뚫고 나옵니까?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가보시면 적십자 협회가 있잖아요. 예, 적십자. 예, 예. 이스라엘 적십자 없어요. 없어요. 예, 적십자는 기독교들. 육사형이라고 해야 되는지 네, 모르겠지만 달라. 네. 네.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역사적으로 생각을 하고 성조기를 왜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납득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걸 들고 있는 분들은 이게 성족인지 이게 이스라엘인지 모르고 들었나? 모르고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근데 아. 이 집회를 차라리 그게 납득이 되네요. 모르고 네. 들었다. 모르고 들었는데 그럼 이 집회를 주최해가지고 이걸 나눠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은 그분들이 잘 알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제 채널에 와서 댓글 써요. 그쵸. 내가 너를 모사드한테 신고할 거야. 모사드. 다시 이스라엘 가지 않게끔. 저도 그 댓글 다음에 다시 몇 번 갔어요. 먼저 CIA에 신고 당했어요. 아니, CIA도 좀 신고하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CIA에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치겠어요 정말. 예. 자, 하여튼 납득하기 어려운데 좀 블링컨 장관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블링컨 장관이 지금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미 동맹도 뭐 변함없다 말씀도 하더라고요. 조태열 장관하고 같이 있는 데서도 이런 네. 얘기를 했었어요. 두 포옹도 하고 이제 네. 그만둘 것 같긴 한데 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저는 사실 지금 미국은 일관되게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계엄 내란은 심각한 오판이었고 네. 헌법과 법치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운영돼야 하고 한미 동맹의 근간은 민주주의다. 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믿는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권을 미국 정부도 지지한다. 맞아요. 요게 일관된 미국 정부의 입장이고요. 자, 토니 블링컨 장관이 온 이유는 뭐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와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잘 정리가 제대로 될 건지에 대해서 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마지막에 바이든 행정부의 뭐 외교 담당자로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물밑에서 맺었던 그 뭐가 계약들, 있겠죠. 네. 그런 것들 그대로 변함없이 일단 최대한 유지하는 걸로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자, 조태열 장관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면서 뭐 개인적인 선물도 하고 갔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외교적인 행위로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이 계엄과 관련된 뭐 한덕수 총리,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예요. 내란 피의자예요, 이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네. 그중에서 유일하게 정치인도 아니고 그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했다고 하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상황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가장 피해가 적을 윤석열 정부의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조장관으로 조태열이다?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공직을 떠나더라도 그 인맥은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맥을 유지할 때 가장 외교 쪽에서 입김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조태열 장관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그 인맥 단속을 끝까지 하고 간 거다. 그래서 관리하고 선물까지 간 주고 거다. 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곧 미국은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링컨은 그만둬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바뀌었으니까 20일이니까 이제 얼마 남았어요? 10일도 안 근데 10일 정도 남았네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 기분 너무 나빠요. 왜요? 지미 카터 돌아가셨잖아요. 네. 지미 카터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이제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향을 해야 돼요. 국기 조기. 조기를 달아야 그래서 되니까. 빨리 얘기를 내가 취임식하는 날만 좀 약간 띄워주면 안 되냐고 했는데 그러네요. 안 돼가지고 지금 자꾸 민주당을 까고 있어요. 네, 트럼프. 자, 트럼프 얘기 좀 해줘. 트럼프 사실 뭐 좀 전에 우리 알파가 좀 얘기를 했지만 벌써 얘기들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그린란드, 파나마, 뭐 캐나다를 51개주로 만든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3개 던지고 하나 정도 가지고 오려고.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여기서? 에? 그린란드 정도는 받아올 수 있나? 아니 너무 덜면 그린란드 정도는 왜 뺏어 못 가요? 네덜란드는 진짜 코딱지만큼 나란. 네덜란드 분들 죄송하게 영타가 너무 작고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네. 미국이 원하면 덴마크령이죠. 예, 덴마크. 덴마크죠. 네덜란드가 덴마크. 자, 네덜란드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덴마크령이죠. 예. 예. 트럼프의 이거는 협상 방식이죠. 가장 센 거를 쾅 하고 던져놓고 네. 그러면 상대편이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엄청난 반발심과 거부감부터 들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계속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뭔가 할 것처럼 액션을 계속 취합니다. 네. 그러면 상대 측에서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어떤 방안들을 세우잖아요. 그 방안들을 세우는 과정 중에 하나가 트럼프 그러면 우리랑 협상하자라는 네. 식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들어온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사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 3개를 던졌는데 3개 중에 하나라도 되면 좋은 거고 그러네요. 아니어도 중요한 거는 어쨌든 상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린란드 방위비 2조 원 정도를 늘렸단 말이에요. 예, 돈 늘렸어요. 그리고 그린란드 내부에서도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덴마크령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독립국으로 있자. 그러면서 우리가 독립국이 되면서 동시에 미국하고 협력을 늘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주민투표 통해서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게 그리고 보세요. 민족이 덴마크 민족 아니에요. 아니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세요. 그냥 미친 소리처럼 하나를 던졌는데 이미 저쪽에서는 그러네요. 트럼프
트럼프한테 불리할 게 1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덴마크 넘어간다면 그걸 전혀 놀라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내일 모레 그린란드는 미국의 또 다른 주가 됐다. 아, 그러니까. 전혀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주민투표 통해서 할수 주민들이 있으니까요. 결정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국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덴마크만 난리가 났어요. 왜 네. 그러냐 이러고 이제 달래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고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 원래 1914년에 미국이 건설해가지고 해준 미국이 거잖아요. 1999년까지 운영하다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안 넘겨주려고 거기 수많은 대통령들이 헬기 사고로 죽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그 얘기하잖아요. 아니 파나마 운하 수수료 너무 비싸고 이거 실질적으로 중국이 운영하잖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파나마 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아니 너네한테만 우리가 싸게 해줄 수 없고 막 변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이 운영하는 거 아니고 근데 항구의 중요한 부분은 홍콩계 기업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부랴부랴 나서가지고 중국하고 상관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하고 또다시 협상이 들어가겠죠. 아마도. 네, 아마도. 보세요. 취임하기 전부터 얻고 있잖아요. 다 하잖아요. 캐나다? 지금 야 차라리 난리 났어요. 트리도 사임해버렸잖아요. 네, 51번째 주가 되라. 그러면 니들 세금 60% 감면해주고 훨씬 좋을 거야라고 그냥 미친 소리처럼 던졌는데 이걸로 캐나다 정계가 난리가 나서 결국은 트리도 총리가 사임을 했어요. 네. 사임 얘기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들어간 거예요. 아니 트럼프의 저런 미친 소리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총리. 우리가 뭘 믿고 같이 가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트럼프가 조금 뭐 그렇게 크레이지한 뭐 느낌이 들면서도 어떤 전략적으로 달성하는 게 있는데 하나 요것만 짚어보죠.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 간세 때문에. 이게 할지. 제 보기에는 한다면 이것도 계엄인가요? 목표가 오직 경제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본인이 아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는 하루 정도 덕지하고 싶다. 하루 덕대나고 정도. 싶다. 네, 하루 정도. 야, 우리나라나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다면은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정말 일단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네. 나라들이 사실은 중국이고 네. 그다음에 멕시코고 캐나다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나라들은 지금 25%씩 관세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중국은 60%까지 올리겠다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상황 트럼프가 일단 던져놨어요. 뭐 내부에서 일부 수입업자들이 반발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미친 소리처럼 던져놨지만 그 얘기를 들은 나머지 상대국들은 지금 또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난리가 거예요.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자, 이 난리가 난 거는 트럼프는 뭐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협상하자고 어떤 카드 있는데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니? 한번 드러나 보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참 알다가도 모를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결과 방송을 했을 때 네. 팝콘 준비하시라고. 네, 팝콘 준비하시라고. 저희 뉴스 인사이더 세계화 K 코너에서는 벌써 한 1년 전부터 트럼프가 당선될 거고 이런 얘기들 계속 해왔는데 이게 그대로 실현되니까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근데 네.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도 전 세계가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어요. 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다시 민주당으로 정권 바꿔서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노벨상을 따고 싶은데 노벨상 딸 만한 거 뭐가 있어요. 그동안 이력으로 봤는데 싸웠던 나라랑 화해하면 노벨상 주더라. 우리 누구랑 싸웠지? 북한이 남았네. 뭐 이번도 노벨상도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네. 또 가능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미 몇 달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노벨상 평화상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무섭고 걱정이 되지만 정권 잘 바꿔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저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K 문희정, 알파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어땠습니까?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SNS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